전 세계 군사 외교 지형은 더 이상 과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조차 방대한 군수 생산 능력을 유지해온 소수의 국가만이 앞으로의 국제 안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중심에 한국을 올려놓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미국 군사 외교 매체에서는 민주 진영 내에서 수십 년 동안 군수 산업을 멈추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뿐이라고 지적하며 이 두 나라가 향후 세계 방산 시장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미국은 오랜 동맹이자 안정적 공급망인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방산 파트너 2인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수사적 찬사가 아니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도 오래된 군수장비의 성능 노후화와 생산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장기적 군수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고, 이 공백을 보완할 국가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 산업을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다뤄왔고,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무기 개발 능력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은 이제 우리가 생산해야 하는 물량을 일정 부분 대신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강대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훨씬 더 날카로운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핵공격을 두려워해야 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한국이 지목될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이후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단 한 발의 핵탄두를 발사한다면 서울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물론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고고도 EMP 공격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최소 1년 이상 전기가 사라지는 준문명 붕괴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 모든 항공기는 동시에 추락하고 고속철도는 통제를 잃고 대규모 탈선 사고로 이어지며 전국의 전기차들은 멈춰서면서 연쇄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재난적 혼란은 상상 속의 공포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현실적 시나리오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공포에 대한 위기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분단 상황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된 탓에 위험이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고, 해외 언론이 바라보는 핵전쟁 1순위 국가라는 평가와 국내 분위기 사이에는 커다란 온도차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70%를 넘어섰다는 것은 국민들이 현실적 위협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핵무장 선택지조차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와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일에서 2년 사이 국제질서가 격변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3위로 한국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수치는 불과 1년 사이 14% 이상 상승한 폭발적인 증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 가각자도생의 질서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유럽은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자체 해구산 구축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유럽의 독자 방위를 위해 미국의 해구산을 자국이 대신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유럽 주요 국가들도 국방비 증액과 핵심 전략자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안보 환경은 이제 미국 중심의 보호 구조에서 벗어나 각 국가가 스스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핵전력이 없는 한국은 주변 강대국의 군사 팽창 속에서 더 이상 수동적 대응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핵탄두 보유 여부를 떠나 한국군이 축적해온 막대한 재래식 전력, 특히 고정밀 장거리 탄도미사일 체계는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국제정치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위협 대응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방위산업과 동북아 전략 환경을 결정짓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제정세는 지금 어느 때보다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안보체계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고 각국은 더 이상 동맹을 절대적 안전판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동맹의 안보를 무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이 거대한 변화는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프랑스가 미국의 해구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스스로의 안보 구조를 재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토 체제조차 미국의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우크라이나처럼 단숨에 협상 테이블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휴전 협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보호가 힘이 없는 국가는 발언권을 잃고 협상장을 떠밀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진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전폭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이후 미국이 한국 방어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북한과 전면전을 치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한국이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 이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3위로 한국이 지목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맹 의존이 더 이상 절대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빠르게 거론되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여론이나 학계의 의견을 넘어서 미국 정책 핵심 인물들의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 군비 통제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은 한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독자적 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안보정책 결정 구조 안에서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은 트럼프식 안보 철학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이념이 아닌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십 년간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해온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미국의 의존에 방위를 맡겨왔던 국가가 아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미국의 최대 고객이자 동시에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안정적 생산 파트너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주변 측근들을 통해 암시해왔다. 이 흐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핵보유를 선택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과 국제제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미국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신호다. 미국은 과거에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특정 국가의 핵보유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용인해왔다. 이는 핵심 동맹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맹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를 보여준다.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동맹의 자주력이 미국에게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핵무장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 개발 능력이나 물리적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위치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며 외교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략 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정밀 타격 능력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래식 전력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동맹은 동맹대로 유지하되 자주적 억제력을 확립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가 되었다. 국제사회가 각자 도생으로 향하는 지금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위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국가의 결정을 따라가는 수동적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안전보장의 핵심 축이자 전략적 중심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제전략가들과 학계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안보 환경이 단순한 위협 단계를 넘어 전략적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약화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출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본토가 직접적인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전면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짚은 연구가 부산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와 경희대학교 김민영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었다.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미국의 확장 억제력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비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기 순간 결정을 미국의 정치 변화에 맡겨야 한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한미동맹 자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제한적 핵능력을 보유하더라도 전략적 이유로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주장은 국제학술지와 주요 외신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미국 내 트럼프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발언과 맞물리며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군비 통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며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방향을 트럼프 외교 철학이 사실상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콜비의 주장은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닌 트럼프식 안보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철저히 실리와 비용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는 동맹이라 해도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국가에는 냉정할 만큼 협력 의지를 축소했으며,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전력을 가진 매우 이상적인 동맹국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자체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인다면 트럼프식 계산 방식에서는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향후 10년 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세계 3위로 평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세계 전략가들은 핵 확산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각국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동맹 구조가 불안정해진 지금 핵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한적 핵 억제력만 확보하더라도 지역 전략 환경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소규모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6개월 안에 구축할 수 있으며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전투기,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체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의지만 있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핵무장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기 개발 기술과 기반 시설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전략적 결단만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무기의 실질적 투발 수단으로 평가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SLBM 역량은 한국이 주변국 대비 상당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무 시리즈의 최신 작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비핵 국가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고중량 탄도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현무파는 9톤에 달하는 탄두를 갖추고 있어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 이론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 가능한 억제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넘어 전략 자산으로 분류될 만한 수준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해군이 진척시키고 있는 장보고, 삼배치, 이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기존 SLBM보다 훨씬 더 중량이 큰 신형 SLBM을 수직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향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분석한다. 신형 SLBM의 추정 발사 중량은 약 10톤으로 이는 미국의 폴라리스나 러시아의 R-27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미사일은 1톤급 핵탄두 또는 다탄두 구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 역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 한국이 동일한 구조의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면 단 한 발로도 북한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도약하게 된다. 한국이 이러한 전략 자산을 기반으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단순히 방어 능력을 넘어서 국제 정치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갖추게 된다. 외부의 보호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스스로 전략적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의 의존적 안보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 환경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선택은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전략적 생존을 결정짓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력은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장거리 탄도 미사일 체계였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고중량 탄도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은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를 넘어 전략적 대체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현무파는 대표적인 예다. 이 미사일은 9톤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며 사거리 800km급으로 설계되었지만 탄두를 경량화하거나 핵탄두로 교체할 경우 그 사거리는 이론적으로 5,500km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핵억제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현무파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전략적 균형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대륙 깊숙한 지역까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무파는 단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한국이 구축해온 기술적 기반은 고중량 탄두를 활용한 벙커버스터 기능, 초정밀, 유도, 전천후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이는 한국군이 필요할 경우 적의 핵심 지휘부, 지하 벙커, 미사일 기지 등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재래식 무기지만 파괴력은 핵무기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무5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켰다. 현무5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평가된다. 시험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탄두 중량이었다. 탄두의 무게는 단순한 위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 능력, 지하 목표 타격 능력, 광역 파괴 효과 등 군사적 확장성을 제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무5 개발은 한국이 단순한 전술 미사일 보유국을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이었다. 한국군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단순히 지상 기반으로 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합동 화력함 개념이 등장한 이후 한국은 기존의 지상 발사 차량 대신 수천 톤급 해상 플랫폼을 활용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구축한 방공망을 압도하는 전략적 선택지다. 해상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동성과 생존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광역 타격 능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현무5와 차세대 현무 미사일을 대량으로 해상 플랫폼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전시에 단 몇 분 만에 적 핵심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지상에서 공개된 신형 미사일의 RCS 형상은 한국이 이미 차세대 현무 개발에 돌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공식 명칭은 없지만 일명 현무6라고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은 기존 시리즈가 보유했던 기술을 모두 흡수하고 더욱 발전된 스텔스 성능과 연료 효율, 고기동성을 결합한 형태로 추정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현무5의 고중량 탄두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사거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무 시리즈가 점점 더 전략적 목적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와 동시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우주 기반 기술도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다. 고체 연료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군사정찰 위성 발사체, 통신위성, 감시위성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기술의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사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지휘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넘어 우주기반 감시, 정찰, 통신, 타격체계를 갖춘 종합적 전략자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기반 로켓 기술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액체 연료 로켓과 고체 연료 로켓을 결합해 추진력을 개선하는 기술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 로켓과 탄도미사일 간 기술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이후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자마자 한국은 고중량 탄두 미사일 개발을 즉각적으로 진행했고, 이는 현무5와 차세대 현무 체계로 이어졌다.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부의 주요 군사시설까지도 무력화 가능한 수준의 화력은 한국이 주변국의 군사 확장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 환경을 주도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사일 전력 구축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다. 핵무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강한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기급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은 비핵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며, 전략적 관점에서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구축해온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고정밀 미사일 체계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주변국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어에만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핵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안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 체계였다. 특히 장보고 3배치 잠수함에 탑재될 신형 SLBM은 한국의 억제력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잠수함은 기존 SLBM 수직 발사관보다 훨씬 더 큰 중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신형 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사실상 전략 핵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신형 SLBM의 크기와 성능이 미국의 폴라리스나 러시아의 R-17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두 미사일 모두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대표적 SLBM으로 1톤급 핵탄두 혹은 MIRV 구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이 동일한 사양의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북한의 핵심 표적을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 단지 한반도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지역 전략 균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것이다. SLBM은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성을 제공한다. 잠수함은 탐지와 추적이 매우 어려워 적이 선제 타격을 시도하더라도 대응 발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핵 억제력의 핵심인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며, 한국군이 이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실질적인 핵 억제 구조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SLBM 자체가 제공하는 전략적 효과는 주변국의 군사적 계산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 한국이 확보한 장거리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과 해상 기반 SLBM이 결합될 경우 한국은 비핵국가 중 유례없는 다층 억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상 발사형 미사일은 즉각적인 대량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해상 기반 SLBM은 적의 핵심 시설을 은밀하게 겨냥할 수 있다. 특히 현무5와 차세대 현무 미사일의 압도적 위력은 지상에서 대규모 화력을 집중해 적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SLBM은 전면전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 자산으로 작동한다. 한국은 SLBM과 함께 지상 기반 전략 자산의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기된 이후 한국은 탄두 중량과 사거리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로 인해 미사일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실제로 한국은 기존에 생산하던 현무 계열 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기반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연계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주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연계는 단순한 무기 성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찰 위성, 감시 체계, 통신 체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군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진다. 한국군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공개해왔다.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합동화력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계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비핵국가 기준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핵무기에 필적하는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핵무기는 국제정치 구조상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투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전략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연료 로켓 기술, 우주 발사체, 정찰 위성, 레이저 무기, 전자전 체계 등 다양한 미래 전략 자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장비는 적의 미사일, UAV, 위성 시스템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방어 체계로 평가되며 한국군은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한국군은 군사위성과 우주 기반 정보 공유 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군의 전략 기동성과 작전 효율성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해상 전력 강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동화력함은 기존 해군 전력이 보유한 미사일 단일 발사 체계를 넘어 다수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최근 공개된 1만 톤급 합동 화력함 개념도는 한국이 이미 해상 기반 전략 미사일 전력을 현실적인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함정에는 현무5와 차세대 현무 탄도 미사일이 대규모로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 해상 전략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은 지상, 해상, 잠수함 기반의 3중 타격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아직 공식 핵무장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억제력에 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군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국제정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억제력 확보였다. 이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주변국의 전략적 판단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전략 자산과 첨단 미사일 전력의 결합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 결정을 기다리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동적 국가로 도약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 전략 환경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